5주차 최고의 경기가 바로 TNF에서 펼쳐졌습니다. 템파베이 벅스와 애틀란타 팔콘스, 이 디비전 라이벌들 간에 펼쳐진 이 TNF 경기는 30대 36으로 연장전 끝에 애틀란타 팔콘스의 승리로 돌아갔는데요. 이 경기는 두 쿼터백들의 어마어마한 차력쇼와 함께 볼거리가 굉장히 많았던 경기였습니다. 실제로 베이커 메이필드의 경우에는 24번의 패스 시도 중에 19번을 성공시키면서 3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컬크 커즌스는 무려 58번의 패스를 던졌고 42번을 성공시키면서 패스 야드가 무려 509야드입니다. 엄청난 수준인데요. 4개의 터치다운과 함께 이 팀의 승리를 확정짓는 이 터치다운마저 기록을 했을 정도로 양팀 쿼터백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친 경기였고, 그만큼 굉장히 주안점도 저는 많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경기에 지긴 했지만 굉장히 아쉽게 졌죠. 이 템파베이 벅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NFC에서 본인들이 가진 역량이 이 플루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증명해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은 런게임에 있어서 다양한 러싱을 시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스트레치런 분명히 실패를 하였고, 이들이 이런 아웃사이드 존 러싱 이러한 것들을 시도함에 있어서 본인들의 블락킹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을 했지만, 오히려 갭 스킴 러싱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성공을 거두었고, 라셔드 화이트의 56야드짜리 러싱 상황도 이 갭 러싱 스킴을 통해서 이들이 전진하는 장면들을 보았고,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의 런게임이 점점 그래도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2주 연속 벅스가 보여주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상황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어쩌면은 이 베이커 메이필드 또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턴오버를 많이 저지를 수 있었던 그런 이 혼란스러운 경기의 페이스 속에서 메이필드는 그 누구보다도 이 경기 굉장히 침착하고 본인만의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선수로서 벅스라는 팀 전체에서 이 선수의 존재감이 굉장히 크게 드러났던 경기였습니다. 애틀란타 팔콘스는 서드다운 상황에서 블리츠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팀이기도 했고 굉장히 불안했던 상황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필드는 색을 단 하나밖에 당하지 못하였고, 대부분 포켓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본인이 빨리 패스를 던져서 정말 정확한 패스 디시전 메이킹과 패스의 정확성을 바탕으로 플레이를 이어나갔고, 또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선 본인의 스크램블을 통해서 이 다운을 갱신하는 등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베이커 메이필드가 이처럼 엘리트급 레벨의 쿼터백으로서 플레이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주 경기에서 지긴 했지만 오히려 보여줌으로써 저는 더 큰 가능성을 보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벅스는 또한 오펜스 디자인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모션이나 이러한 것들 활용, 레드존 상황에서는 팔콘스의 존 디펜스 또 블리츠를 강하게 압박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쉽진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만큼 이들은 오히려 롤아웃 플레이를 통해서 베이커 메이필드를 라이트 사이드로 움직이면서 디펜스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 오펜스를 조작시키면서 오히려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등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리암 코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만드는 이 오펜스가 현재 베이커 메이필드에게 굉장히 잘 들어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이필드 또한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간에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작년 시즌과는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작년 굉장히 기복 있는 모습을 이 벅스의 오펜스와 베이커가 보여줬던 것과는 다르게 올 시즌 그래도 이 베이커는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이 팀의 생산성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꾸준히 봐왔기 때문에 향후 벅스의 스케줄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강팀들과의 대결이 연이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벅스의 오펜스 충분히 뉴올리언 세인츠, 볼티모어 레이븐스, 팔콘스와의 두 번째 리매치, 캔자스 시티, 샌프란시스코 이들 간의 이 악몽 같은 5주 이 매치업의 경우에도 충분히 이들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오히려 가지게 만든 경기였습니다. 상대팀이었던 애틀란타 팔콘스의 상황도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벅스의 경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팔콘스의 오펜스가 본인들이 가진 그런 자원들을 아직 마음껏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 커즌스의 그런 리듬적인 부분을 시즌 전체적으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그렇게 못 믿어왔는데요. 이 경기에서 컬크 커즌스는 무려 58번의 공을 던졌어요. 그리고 500야드를 전진을 시켰는데, 사실 어마어마한 수치죠. 인터셉션 상황도 이 fourth and 15 상황, 거의 뭐 어쩔 수 없이 그 플레이가 강요되었을 때 공을 던졌기 때문에 뭐 인터셉션 어쩔 수 없이 저는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거의 퍼펙트한 이 경기를 펼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커즌스의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모습은 팔콘스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또한 이들이 리시버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1주차 뭐 2주차 이들이 분명히 뭔가 아이덴티티를 찾지 못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래도 이 본인들의 오펜스의 특수한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선수들을 잘 기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넬 무니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시카고 베어스에서 이 리시버가 정말 단순히 뭐 스피드스터 타입의 스피드를 통해서 뭐 세퍼레이션을 창출하고 뭐 딥볼이나 이러한 부분에 특화된 선수로 뭐 사용되고 인식됐던 것과는 다르게 이 경기에서 다넬 문이 굉장히 터프한 점프볼도 캐치를 해내고, 또한 본인의 이러한 스피드라는 장점을 통해서 라우트를 완급 조절시키고 상대 코너백을 이 조절시키면서 뭐 컴백 라우트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뭐 20야드 뭐 컴백 캐치 뭐 이런 것들을 해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넬 문이라는 리시버가 애틀란타 팔콘스 오펜스에서 좀 더 다양한 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굉장히 뭐 썰드 앤 롱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엑스 리시버의 활약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무니가 그것을 해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경기였고요. 드레이크 런던도 마찬가지예요. 이 굉장히 탤런트가 유망하지만 어떻게 이 선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뭐 작년에 아서 스미스 전 감독도 그렇고 갈피를 전혀 못 잡았어요. 그런데 아예 팔콘스의 이번 시즌 오펜스는 그냥 컨셉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드레이크 런던 슬랏 리시버, 빅 슬랏 리시버로서 포지션 가이가 되라. 너 13번 던지고 12번 받아내고 계속 그렇게 패스를 따내고 5야드 전진하고 뭐 8야드, 3야드 뭐 더 가서 너의 키 크지만 또 은근 발빠른 그런 민첩한 뭐 푸더크를 통해서 1, 2야드 더 전진시키고, 이러한 컨셉으로 드레이크 런던이 계속해서 캐치를 따내고 그 캐치를 통한 약 플레이를 이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이번 경기에서 154 이 리시빙 야드를 기록했을 정도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아마 이 컬크 커즌스 입장에서 결국 이 샷건 포메이션에서 시작되는 그러한 플레이들을 이번 경기 많이 강요를 당했는데요. 리시버들이 언제든지 본인들이 캐치를 따낼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커즌스 또한 이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아마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벅스의 디펜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를 했을 것 같아요. 아니 템파베이 벅스의 디펜스 뭐 부상자가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왜 이렇게 쉽게 10야드를 허용하고 뭐 20야드 30야드 왜 계속해서 허용을 하는 것인가 라고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벅스의 입장에서 이번 경기의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 인사이드 라인베커 듀오였어요. 케니 브릿이라는 라인베커와 르반테 데이비드, 모두가 아는 이 캡틴 르반테 데이비드의 그런 퍼포먼스가 굉장히 저조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팔콘스는 이 케니 브릿이라는 라인베커, 흔히 말하는 뭐 투다운 썸퍼라고 하죠. 이 런 디펜스에 굉장히 강점을 가졌지만 패스 커버리지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타입의 라인베커인 이 케니 브릿에 대해서 케니 브릿이 주전으로 뛰네? 오케이, 한번 러싱 시도해보고 안되면 우리 그냥 패싱 게임으로 올인을 가자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초반에 뭐 러싱을 해보지만 러싱 잘 안 풀렸어요. 그렇기에 거기에다가 뭐 템파베이 벅스가 이 터치다운을 마구마구 득점을 하면서 이 경기가 뭔가 이 많은 빅플레이가 필요하고 득점이 필요하고 이러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을 팔콘스는 빠르게 캐치를 해냈고, 그 결과 이 두 명의 라인베커를 상대로 어마어마하게 이 패싱 타겟으로 삼아내면서 굉장히 큰 이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드레이크 런던 오케이, 뭐 라인베커든 상대 세이프티든 상관없다. 라인베커가 오면 이 스피드를 통해서 충분히 미스 매치업을 만들어내고, 세이프티가 오면 오케이, 사이즈에서 미스 매치업을 만들어내고, 드레이크 런던은 계속 이번 경기에 하는 일은 그냥 옵션 라우트밖에 안 탔어요. 그냥 뭐 스틱 라우트 타고, 근데 그 패스가 뭐 8야드 뭐 10야드 뭐 계속해서 퍼스트 다운으로 이어졌고, 그런 뭐 존 커버리지 상황에서 템파베이는 이번 경기에 커버 3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 커버 3 빅플레이 막아내고 다 좋아요. 하지만 언더니스의 4명의 이 존 커버리지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구조적인 단점, 그리고 이 하이 세이프티와 라인베커들 간의 그런 존에 대한 이 스페이스가 굉장히 넓게 이 창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펜스 입장에서 이 존 커버리지 공략에 만약 좋은 선수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존 커버리지 공략에 능한 쿼터백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경기 내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커버 3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 상대 커버 3를 펼치는데 라인베커가 뭐 프레드 워너나 또는 바비 와그너처럼 막 정말 패스 커버리지 능하고 막 다 차단하고 이럴 수 있으면 뭐 계속해서 플레이할 수 있겠지만, 케니 브릿이 그게 안 되죠. 여러분들, 르번테 데이비드도 이제는 좀 늙어가지고 그 패스 커버리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 결과 벅스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본인들이 원하는 이 런 디펜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대팀이 뭐 러싱 오펜스를 잘 사용하지 못하도록 뭐 압박해낸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 자체가 어쨌든 패싱 게임 위주로 풀려나갔고, 또 중요한 이 패싱 게임을 막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 본인들이 디펜스적으로 아무것도 펼쳐지지 못했기 때문에 벅스의 디펜스가 이러한 결과로 이어진 것은 당연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존 커버리지를 펼쳤을 때 벅스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어쩌면 이 경기를 통해서 좀 드러내지 않았나 싶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부상자들이 좀 돌아와 할 필요가 있겠죠. 벅스의 경우에는 시즌을 건강하게 치르는 것,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겠고, 팔콘스는 이러한 오펜스 생산성을 바탕으로 얻어낸 본인들의 자신감을 앞으로도 이어가면서 커즌스와 이 오펜스 웨펀들이 지속적으로 활약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네요. 런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다시 한번 무패 행진을 이어간 미네소타 바이킹스입니다. 뉴욕 제츠를 상대로 17대 23 런던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이 바이킹스의 코치인 이 브라이언 플로레스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또 한 번 이 카일 셰난 이 계보를 잇는 코치를 상대로 이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한번 이들의 디펜스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또 한 번 증명을 해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왜 브라이언 플로레스 코치의 디펜스가 이 카일 셰난 계보의 오펜스를 상대로 왜 이렇게 효과적이고, 이들의 오펜스가 왜 별다른 힘을 못 쓰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먼저 카일 셰난 계보에 있는 이들의 코치들의 오펜스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주로 뭐 아웃사이드 존, 와이드 존 이런 스트레치런 플레이를 펼치기를 원하고, 또한 그러한 러싱을 헤비 퍼스널을 통해서 이들은 펼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러싱 게임을 토대로 오펜스를 쌓아나고, 이를 바탕으로 플레이 액션 오펜스까지 성공적으로 효율적으로 선보일 수 있고요. 이들의 오펜스는 뭐 리시버를 많이 깔아놓고 샷건 포메이션에서 펼치기보다는 이렇게 러싱을 토대로 플레이 액션 오펜스를 토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브라이언 플로레스 코치의 디펜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블리치 헤비 스킴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플로레스 코치의 디펜스는, 만약 상대의 오펜스가 헤비 퍼스널을 펼쳐듭니다. 그렇다면 보통의 일반적인 디펜스라면 우리 팀은 이 베이스 패키지를 잘 소화를 못한다. 우리 팀은 뭐 니켈 패키지나 다임 패키지에 강점이 있는 팀인데 상대가 헤비 퍼스널을 꺼내 든다고 그래도 우리들이 잘 펼칠 수 있는 뭐 니켈 패키지를 고집한다든지,
또는 뭐 잘 소화를 하지 못하지만 뭐 베이스 패키지를 꺼내 들어서 뭐 라인베커들의 형편없는 뭐 태클링이나 커버리지에 오히려 이 노출이 되면서 안 좋은 경기력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바이킹스라는 팀의 퍼스널 구성을 살펴보면은 오히려 베이스 패키지에 있어서 더 큰 강점을 가진 팀이에요. 이들의 라인베커들 뭐 앤드류 벤 킹켈, 뭐 블레이크 캐시맨, 이반 페이스 주니어, 이 굉장히 뛰어난 라인베커들 위주로 이 로스터가 구성되어 있고, 만약 오펜스가 헤비 펄센을 펼친다면 오케이, 더 좋아, 우리도 이 베이스 패키지를 통해서 라인베커들 많이 깔아놓고 너네 부숴낼 거야 라는 마인드로 일단 이 상대 오펜스가 펼칠 수 있는 이점들을 이 바이킹스의 디펜스는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또한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오펜스 입장에서는 결국 이 스트레치성 러싱 플레이를 펼치길 원합니다. 뭐 그것이 뭐 아웃사이드 존, 와이드 존, 뭐 이름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들의 이 포인트는 정말 라인맨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아웃사이드로 러싱 블락을 펼쳐내고, 런닝백 또한 원컵 타입의 무브를 통해서 뭐 순식간에 이 러싱을 뚫어내고, 이렇게 러싱을 통해서 전진하는 것을 원하지만 바이킹스는 일단 헤비한 이러한 라인베커들의 강점이 있고, 또한 라인 선상에 6명 이렇게 많이 인원을 배치를 합니다. 아니 헤비 펄스널을 펼쳐서 뭐 엑스트라 블락커인 뭐 풀백이 되었든 타이트엔드가 되었든 오펜스 입장에서는 라인 선상에 뭐 6명, 7명 깔아내요. 근데 디펜스도 그에 맞춰서 라인 선상에 뭐 4명의 뭐 디펜시브 라인을 꺼내고 또 2명의 아웃사이드 라인베커를 또 붙이고 해서 최소한 6명의 이 라인 선상에 수비수들을 세워놓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 스트레치 런을 펼치기에는 뭐 더블팀 블락도 이 수적 우위를 통해서 펼치는 뭐 더블팀 블락도 해낼 수가 없고, 1대1 상황에서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아웃사이드 라인베커인 앤드류 벤 킹켈카, 뭐 조나단 그리나드의 이 엣지 세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이들을 밀고 뭐 전진을 해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또한 인사이드에서는 이 바이킹스의 나머지 라인베커들이 굉장히 헤비하게 공격적으로 뭐 블리츠를 행해내기 때문에, 런 블리츠가 되었든 플레이 액션 상황에서는 쿼터백 블리츠가 되었든 이들은 정말 라인 선상에서 모든 것을 끝내길 원하는 팀이기 때문에 아니 러싱을 본인들이 펼치는 방향으로 펼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카일 샤나한 감독은 2주차 경기에서 엑스트라 블러커들을 굉장히 많은 모션을 통해서 이것을 상황을 타개하기를 원했는데요. 뭐 본인들이 펼치는 아웃사이드 존 러싱에서 뭐 스플릿 블락을 통해서 러닝백이 뭐 백사이드 C갭으로 컷백을 하게 만들다든지, 아니면 본인들의 이 고투 플레이죠, 바로 조로 컨셉을 통해서 이 풀백과 타이트엔드 두 명이 이 아웃사이드 플레이 사이드 엣지 러셔를 더블팀 블락을 시키고, 그로부터 이 펼쳐지는 이 플레이 사이드 B갭으로 이 러닝백이 전진을 하는 길을 만들어주는 등, 카이 셰난 감독은 그나마 이 본인이 정말 모션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감독인 만큼 이 바이킹스의 런 디펜스를 상대로 어느 정도 돌파구를 찾아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뭐 바이킹스의 디펜스가 처음으로 올 시즌 이 100 러싱 야드를 허용한 팀이기도 하고요. 유일한 팀이죠. 반면에 뭐 휴스턴 텍산스나 그린베이 패커스, 뉴욕 제츠, 이들의 오펜스는 뭐 카이 셰난 감독처럼 많은 모션을 활용하지 않고 또 모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한 팀인 만큼 이들은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하였고, 그렇기에 이들이 정말 펼치기를 원하고 셋업하기 원하는 러싱 게임이 이 바이킹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잘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러싱 게임이 통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오펜스의 엔진이 이 불붙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들은 엔진이 불붙고 그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막 달려가고 이런 거는 원하는데, 아니 런게임 위주의 오펜스인데 런게임에 풀리질 않는다? 당연히 나머지 오펜스도 풀릴 리가 없죠. 또 하나, 플레이 액션을 펼치지 못한다는 점이 있어요. 2주차에 이 브록 퍼디는 이 플레이 액션을 단 3번밖에 플레이하지 않았고, 휴스턴 텍산스의 CJ 스트라우드 또한 5번밖에
플레이 액션을 경기 내내 펼치지 못했어요. 바이킹스의 디펜스는 블리츠 헤비 스킴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근데 플레이 액션 오펜스의 가장 큰 문제는 쿼터백이 러닝백에게 공을 건네주기 위해서 디펜스를 상대로 등을 돌리는 순간이 발생한다는 점이에요. 이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였죠. 그런데 바이킹스처럼 정말 제로 블리츠, 그냥 무슨 온갖 각종 블리츠를 통해서 쿼터백을 정말 죽일 기세로 뛰어드는 팀이 입장에서, 이 쿼터백의 입장에서 내가 등을 돌리는 순간 딱 이제 다시 필드를 바라봤을 때 내 코앞에 수비수가 다가올 수 있고, 아니면 등을 돌리는 순간 그대로 그냥 엎어져서 색을 당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쿼터백 입장에서는 이 플레이 액션을 펼칠 수가 없다는 그러한 강요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쿼터백이든 뭐 오펜스 플레이 콜러든, 야, 블리츠를 쓰는 것은 아니 플레이 액션을 쓰는 것은 바이킹스 디펜스 상대로 너무나도 위험하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도 샷건에서 플레이를 펼친다면 뭐 디펜스가 다가오는 거 그래도 너가 느끼기라도 하잖아, 뭐 공을 어떻게 뿌리든지 뭐 한 아웃으로 뭐 숏패스를 던지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대처가 될 것 같다, 이러한 판단 때문에 샷건 베이스의 오펜스를 펼칠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 샌프란시스코든 휴스턴이든 그린베이든 뭐 뉴욕 제츠든 이들의 오펜스는 결국 플레이 액션을 펼쳤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는 오펜스의 구조를 가졌어요. 근데 플레이 액션을 펼치지 못한다? 이들이 단조로운 샷건 베이스의 오펜스만 펼쳐야 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오펜스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바이킹스의 디펜스가 대단한 것은 이를 본인들의 입맛대로 정말 상황을 쌓고 강요하게 만든다는 거죠. 오케이, 너네 러싱 위주로 플레이하지? 우리가 못하게 만들게. 너네 플레이 액션 좋아하지? 우리가 못하게 만들게. 너네가 못하는 걸 플레이하게 만들 거야 라는 것을 브라이언 플로렌스 코치는 이 카일 셰나한 계보의 코치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매주 만들어내고 현재 증명을 해내고 있는 거죠. 뭐 에런 로저스의 이 픽6 장면도 비슷한 상황이죠. 윌 레비스의 픽6 장면과 거의 동일한 상황인데, 오케이, 상대가 제로 블리츠를 행할 것 같아. 난 샷건에서 공을 어쨌든 던져야 되고 플레이를 성공시켜야 돼. 근데 뭐 한 라우트로 던져야 되겠지? 근데 한 라우트에 딱 던졌는데 오케이, 앤드류 뱅킹켈이 역시나 그것을 인지를 하였고 바로 커버리지로 드랍하여서 인터셉션을 만들어냈고 결국 픽6로 연결이 되었어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결국 브라이언 플로렌스 코치의 이 디펜스 스킴, 이 구조 때문에 결국 오펜스 또한 이렇게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 모든 것을 야기하고 만들어내고 있는 이 바이킹스의 디펜스 정말 대단하다고 현재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뭐 이것을 어떻게 뚫어내냐라는 방법에 있어서 뭐 누군가는 해답을 내겠죠. 그렇지만 러싱에 있어서는 저는 카일 셰나한 감독의 방법처럼 이 모션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바이킹스의 디펜스에 이 많은 배치를 한 수비수들을 좀 더 더블팀을 붙여서 뚫어내고, 그리고 좀 더 이 라인 간의 뭐 갭들 간의 그런 공간을 좀 스페이싱을 창출해낼 수 있는 방법들을 활용을 하면서 런닝백이 충분히 뭐 컷백도 해내고 뭐 컷업하고 마음껏 좀 더 본인만의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좀 구조적인 장치들을 이 오펜스 입장에서 선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주 최고의 경기로 꼽히는 경기였죠. 바로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신시내티 벵갈스, 이 디비전 라이벌 굉장히 치열한 경기의 끝은 레이븐스가 연장전 끝에 41대 38로 간신히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이 경기가 굉장히 재밌었죠. 이 경기 흐름부터 시작해서 결말까지 거의 완벽했던 경기이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먼저 두 명의 쿼터백들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라마 잭슨의 경우에는 뭐 348 패싱 야드와 4개 이 패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고요. 조 버로우의 경우에는 392 패싱 야드 5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고, 특히 벵갈스의 리시버들 이 자말 체이스는 193 리시빙 야드와 2개의 터치다운, 티 히긴스도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이 시즌 초반에 고전했던 이 리시버들과 조 버로우라는 쿼터백의 호흡들이 점점 올라오더니 이제는 아예 폭발해버린 그러한 경기력이었습니다. 먼저 이 레이븐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레이븐스의 이날 패싱 게임은 거의 모든 것이 저는 다 잘 됐다고 생각이 들었을 정도예요. 이 신시내티 벵갈스의 디펜스는 루 아나루모 코치가 이끄는 이들 디펜스는 투하이를 베이스로 깔고 있고, 스냅 후에 그것이 뭐 원하이 커버리지로 변환되는 등 어쨌든 변화무쌍한 그런 변장된 커버리지를 기본으로 삼고 이 상대 쿼터백에게 혼란을 주는 디펜스입니다. 그런데 레이븐스의 오펜스는 굉장히 무겁잖아요. 이번 경기에서도 경기 초반부터 뭐 22 퍼스널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한 명의 런닝백, 한 명의 풀백, 두 명의 타이트엔드, 한 명의 리시버, 굉장히 무거운 이 베이스 오펜스 퍼스널을 사용을 하면서 벵갈스 스스로 투하이 커버리지를 펼치고 막 변장하고 막 이러한 본인들의 그런 디펜스적인 장점을 사용하지를 못하게 만든 거죠.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펄스넬을 꺼내 들었고 박스를 굉장히 모아놨는데 너네가 만약 투하이 커버리지를 펼친다고? 우리는 그냥 러싱 할 거야. 뭐 라마가 뛰든 데릭 헨리가 뛰든 또는 뭐 제이 플라워스나 뭐 어떠한 리시버들이 뭐 모션을 통해서 뭐 스윗 플레이를 하든 우리는 너네가 그렇게 하면은 계속 뛸 거야 라는 의도를 통해서 경기 초반부터 레이븐스의 오펜스는 벵갈스의 디펜스가 펼치기를 원하는 것을 억제를 해냈어요. 그 결과 벵갈스 입장에서도 우리는 뭐 두 명의 굉장히 파워풀한 피지컬한 터프한 라인베커를 바탕으로 해서 뭐 니켈 패키지를 꺼내들어서 뭐 변화무쌍한 스킨 보여주고 싶은데, 레이븐스가 22% 계속 22% 꺼내니까 안 되겠다. 우리 이대로는 계속해서 러싱을 잘 막지도 못할 것이고 이 레이븐스의 플레이 액션 오펜스에 계속해서 당한다 라는 의도로 결국 뭐 3명의 라인베커를 꺼내들게 되고 기본 이 베이스 패키지를 꺼내들 수밖에 없고, 이 벵갈스의 디펜스가 본인들의 입맛대로 펼쳐질 수 없는 순간부터 이들의 페이스는 굉장히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벵갈스의 디펜스 코너백들은 이 레이븐스의 굉장히 민첩하고 빠른 이 리시버들을 제대로 커버리지 하지 못하였고, 또한 이 세컨 레벨진에서의 미스태클이 굉장히 잦은 경기였습니다. 레이븐스는 이를 잘 활용해가지고 오케이 데릭 헨리도 러싱을 할 수 있고 라마 잭슨도 꾸준히 이 러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디자인된 러싱을요, 일반 스크램블이 아닌,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명의 리시버를 계속해서 플라이 모션을 보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지금 플레이에서 데릭 헨리가 공을 가질지, 라마 잭슨이 공을 잡고 뛸지, 리시버, 이 스윙 리시버가 공을 잡고 뛸지, 이렇게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을 유도하면서 벵갈스의 디펜스가 경기 내내 끌려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벵갈스의 디펜스는 단 하나의 무기를 꺼내 들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 브라이언 플로레스 코치가 굉장히 유능하고 그리고 마이애미 돌핀스 시절에 이 라마 잭슨의 잠재웠던 그러한 디펜스였죠. 바로 이 제로 블리츠였어요. 이 제로 블리츠를 통해서 이 라마 잭슨과 볼티모어 레이븐스 오펜스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노리고 싶어 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제로 블리츠 상황 속에서 레이븐스의 오펜스가 이번 경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준비가 되었다는 점이에요. 이 제로 블리츠를 펼친 상황 속에서 이 레이븐스의 리시버죠, 이 라샤드 베이먼이 계속해서 18야드짜리 스피드 아웃 라우트를 타였고, 그리고 또 라샤드 베이먼이 뭐 셜로우 크로스 라우트를 타면서 지속적으로 이것이 뭐 제로 블리츠, 실질적인 블리츠가 되었든지 아니면 제로 블리츠인 척하고 페이크로 뭐 커버2, 이 커버 드랍을 한다든지 그러한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라마 잭슨에게 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조건 상대 코너백과 아웃사이드에서 1대1 되는 리시버만 무조건 타겟으로 삼고 노려 라는 명확한 그러한 목표를 삼고 플레이를 펼쳤고, 실제로 라샤드 베이먼 계속해서 18야드짜리 패스 성공시키고 17야드짜리 레드조던에서 터치다운 기록했고, 뭐 또 한 번에 뭐 아웃사이드에서 뭐 라이트 사이드에서도 또 한 번에 이 스피드 아웃 라이트 이 타면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벵갈스의 디펜스는 이 베이스 패키지를 꺼내 드는 상황 속에서도 밀리고 본인들의 장점을 잘 활용하지도 못하고
이 라마 잭슨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불린 이 제로 블리츠를 사용했는데도 밀리고, 그러니까 경기 내내 전반적으로 뭐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이 라마 잭슨과 레이븐스의 오펜스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그런 가진 뭐 스피디한 이 리시버들을 잘 활용하는데도 성공을 했고, 또 무거운 헤비 퍼스널을 사용했을 때에도 굉장히 좋은 뭐 생산성을 선보일 수 있었고, 이들이 뭐 다 잘된 경기였고, 무엇보다 라마 잭슨의 퍼포먼스가 진짜 거의 MVP급의 퍼포먼스다라고 뭐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선보였기 때문에 레이븐스가 결국 이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대팀이었던 벵갈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벵갈스의 경우에는 사실 조 버로우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그리고 뭐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시즌 초반에. 하지만 조 버로우는 누가 뭐래도 엘리트 레벨의 쿼터백입니다. 누가 뭐래도 탑5, 탑3 안에 드는 쿼터백이고, 그가 왜 정말 뛰어난 쿼터백인지를 최근 뭐 2주 정도의 경기들을 통해서 증명을 해내지 않았나 싶은데요. 조 버로우라는 쿼터백은 포켓 안에서 뭐 3스텝 드랍백, 뭐 5스텝 드랍백, 어떠한 플레이에서든지 본인만의 방식으로 이 리듬을 찾을 수 있고, 뭐 포켓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정확히 이 패싱 타겟을 찾아내서 그에게 완벽한 패스를 던질 수 있는 선수입니다. 또한 본인들에게 현재 필요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또 본인들의 리시버가 과연 어느 상황에서 열릴지, 또는 상대 코너백을 상대로 굉장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러한 판단들을 굉장히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뭐 확신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플레이를 펼치는 쿼터백이고, 이번 경기 그러한 점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제가 프리뷰 에피소드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저는 레이븐스의 코너백진 자체는 그렇게 무서운 존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과대평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들은 실제로 카일 해밀턴이나 로크완 스미스, 이들이 필드의 중앙에서 막 휘젓고 막 강하게 태클하고 블리차고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지, 아웃사이드에서 레이븐스의 코너백들과 1대1로 펼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충분히 별로 무섭지 않고 공략을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븐스 입장에서는 자말 체이스, 티 히긴스, 리그 최고의 넘버원, 넘버2, 이 아웃사이드에서의 활약을 펼칠 수 있는 리시버들을 바탕으로 이 벵갈스는 꾸준히 좀 더 이 다운필드 패싱 게임을 노리기를 고집하였고, 이러한 부분이 잘 먹혀든 것 같고요. 레이븐스 입장에서는 뭐 블리츠를 사용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벵갈스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저번 주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들은 조 버로우를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플레이를 성공시킬 수 있다. 조 버로우가 어떻게 해서든 완벽한 패스를 던져야 될 것이고, 우리 팀의 리시버는 그 패스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리시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버로우를 지키면 된다 라는 게임 플랜을 짜왔고, 실제로 이 경기에서 벵갈스는 런닝백 1명, 타이트엔드 1명을 뭐 라인 선상에 두는 것도 아니고, 또는 뭐 백필드에 뭐 쿼터백 뒤에 일반적인 뭐 건 포메이션을 두는 것도 아니고, 이 머그 포메이션이라고 런닝백과 타이트엔드를 뭐 가드와 태클 사이에 뭐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전형적으로 오케이 맥스 프로텍션이다, 너네 뭐 블리츠 하든 상관없다, 우리는 무조건 막을 것이야 라는 이러한 의지를 통해서 조 버로우에게 시간을 잘 벌어다 주었고, 버로우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이 패싱 게임을 선보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이 버로우가 어쨌든 현재 이 불붙은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속이라면 어느 팀을 상대해도 저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이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들의 디펜스가 현재 좀 불안하고 좀 탤런트적으로 이 레이븐스에게 있어서도 완패를 당했고 조금 아쉬운 모습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감독인 잭 테일러 감독만 어느 정도 저는 정신을 차리고 한다면 이 버로우가 이끄는 또 이 캐리 능력을 통해서 벵갈스가 또 한 번의 이 선전을 기대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경기의 패인은 뭐 레이븐스가 잘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 벵갈스 스스로 사실 이 연장전에서 마지막 이 드라이브의 플레이 콜링이 너무나도 아쉬웠다는 점이 굉장히 컸죠. 이 마지막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거의 이제 레드존에 진입했는데 이 펌블을 했고, 이 벵갈스가 그것을 리커버리해서
오케이, 이제 한 40야드 지점에서, 상대 진영 40야드 지점에서 뭐 필드골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전진을 하는지 아니면 뭐 터치다운을 노리는지 확실한 그런 경우의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잭 테일러 감독은 거기서 3번 연속 러싱을 시도했다가 이제 51야드 필드골이 결국 실패를 하였고, 그 결과 레이븐스가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이 경기 보신 분들은 제가 왜 잭 테일러 감독을 그렇게 싫어하고 욕을 하는지를 같이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잭 테일러 감독은 본인들의 그러한 뭐 이번 경기를 펼친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 경기 조 버로우가 392 패싱 야드를 기록하고 자말 체이스, 뭐 티기긴스 2개의 터치다운을 나란히 기록하고, 이 경기는 무조건 패싱 게임으로 경기가 시작이 되었고 패싱 게임으로 경기가 끝났어야 되는 경기였습니다. 레이븐스의 디펜스는 실제로 지쳤고 패스러시를 그렇게 무리하게 시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레이븐스의 코너백들 경기 내내 이 벵갈스의 리시버들에게 휘둘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왜 러싱을 갑자기 3번이나 고집을 하면서 별다른 전진 없이 이 키커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상황을 만들어냈고, 이들은 필드골을 위한 그런 경기가 아닌 터치다운을 위한 경기를 펼쳐야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벵갈스는 경기에 졌고, 이 경기를 졌기 때문에 어쨌든 1승 4패라는 현재 좋지 못한 이 정규 시즌 성적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한 경기의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벵갈스는 이 경기의 패배 때문에 앞으로 이 디비전 우승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진 상황이고, 거의 10% 미만으로 떨어졌을 정도로 굉장히 적은 상황이죠. 또한 플레이오프 가능성에 대해서도 2승 3패와 1승 4패, 저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이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펼쳐냈지만 이 감독들의 그런 판단 때문에 이 경기가 굉장히 빛을 발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도 승리를 거두면서 AFC 유일한 무패팀으로 남게 된 캔자스시티 칩스입니다. 먼데이 나잇 풋볼 뉴올리언 세인츠와의 경기에서 13대 26으로 더블 스코어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이 뉴올리언 세인츠의 쿼터백인 데리카가 부상으로 이 경기 막바지에 빠지게 되면서 캔자스시티 칩스가 경기 후반에 거의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요.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마 캔자스시티 칩스, 이 패트릭 마홈스와 앤드리드 감독의 진짜 위험을 또 한 번 느끼셨지 않을까 싶은데요. 매주 사실 똑같은 레파토리인 것 같아요. 저번 에피소드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캔자스시티 칩스의 오펜스진 굉장히 부족합니다. 특히 이 리시버진 뎁스가 굉장히 얇고, 런닝백진도 사실 똑같아요. 칼슨 스틸이라는 젊은 런닝백이 있지만 이 런닝백 펌블 이슈가 분명히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이 칼슨 스틸을 온전히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들었고, 파체코가 없는 상황 속에서 예전 이 카림 헌트라는 반가운 이름이죠. 29살의 이 카림 헌트를 다시 한번 데려오면서, 싼값에 데려오면서 이번 경기를 통해서 100야드를 넘게 뛰는 굉장히 좋은 이 오펜스 퍼포먼스를 선보이게 되었고, 또 굉장히 팀에서 방출당한 이 주주 스미스 슈스터라는 이 반가운 또 한 명의 얼굴, 이 리시버를 데려오면서 이번 시즌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 130 리시빙 야드를 기록하면서 아니 이렇게 다른 팀들에서 쫓겨난 선수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잘 사용하는 거야, 정말 대단하다 라고밖에 평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캔자스시티 칩스의 오펜스는 이번 경기 먼저 이 뉴올리언 세인츠의 투 하이 커버리지를 상대로, 오케이, 우리는 너네가 투 하이 펼치면 런 게임, 우리는 분명히 리시버진에 대한 자신감은 없어, 하지만 우리가 펼칠 수 있는 것은 게임 매니지먼트 능력, 그리고 3 타이트엔드, 4 타이트엔드를 이용해서 헤비 퍼스널을 사용했을 때 우리는 충분히 전진을 할 수 있어 라는 의도를 통해서 카림 헌트를 통한 러싱 게임을 지속적으로 캔자스시티 칩스는
펼쳐냈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뭐 RPO도 펼치고 플레이 액션도 펼치고 굉장히 많은 스크린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뭐 슬립 스크린이 되든 뭐 스윙 스크린이 되든 또는 모션 상황에서 리시버를 한쪽으로 보내면서 바로 스크린 패스를 보내서 뭐 언밸런스한 그런 오펜스 포메이션을 통해 뭐 또 한 번의 이득을 얻고, 이렇게 본인들의 선수들이 굉장히 느리고 또 상대 뭐 코너백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세퍼레이션을 자신 있게 벌리고 그러한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캔자스 시티 칩스는 객관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오케이, 우리 팀의 선수들 물론 좋아해, 정말 좋은 선수들일 거야. 하지만 이 선수들은 스스로 캐치를 따내기에는 굉장히 힘든 선수들이다. 그렇다면 이 선수들에게 굉장히 편하고 쉽게 일단 공을 줘보자 해서 스크린 계속해서 짧은 패스를 통해서 이 선수들의 뭐 리듬을 본인들이 달아오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고, 또한 트래비스 켈시의 패스 장면들을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이 라우트 상황이 번치 포메이션에서 이어집니다. 그냥 뭐 아이솔 상황에서는 이 선수들이 정말 느리고 트래비스 켈시도 느리고 늙었고 예전 같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스스로 라우트를 벌릴 수 없다면 우리가 뭐 포메이션적인 이점을 통해서 뭐 라우트를 창출해 줄게, 이 스페이싱을 창출해 줄게 하고 계속해서 번치 포메이션에서 트래비스 켈시 라우트 타고 이 존 커버리지에 대한 어쨌든 스페이싱 침투력이 굉장히 뛰어난 이 타이트 엔드였기 때문에 켈시도 굉장히 쉽게 이 와이드 오픈 찬스에서 캐치를 받아내고, 이러한 많은 캐치 횟수 속에서 켈시도 어쨌든 본인이 달아오르고 더욱더 뭐 약플레이를 이어갈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경기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앤디 리드 감독은 본인들의 그런 오펜스 탤런트를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고,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편하게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패트릭 마홈스라는 쿼터백의 이해도가 없다면 아마 제대로 잘 굴러가지 못했을 것이에요. 패트릭 마홈스는 정말 뭐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선수,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이 막 패스를 던지고 싶어하는 이 선수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 선수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뭐 약하고 강하고 강점을 드러낼 수 있고, 또 어떠한 코너백과의 매치업에서 뭐 세퍼레이션을 충분히 벌리지 못할지 뭐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말 잘 조율을 해내고 있고, 또 이번 경기 뉴올리언 세인츠의 D라인이 저는 굉장히 막강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 캔자스 시티의 경우에는 레프트 태클 문제가 어쨌든 매주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홈스가 지속적으로 프레셔를 피하고 또 스크램블을 통해서 퍼스트 다운을 갱신해내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숏패스, 뭐 플레이 액션, RPO, 스크린 굉장히 진짜 할 게 많은데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본인의 롤을 해내고 있다는 점, 그러한 점들이 패트릭 마홈스가 현재 정말 대단한 풋볼을 펼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뭐 다른 쿼터백들과 확실히 좀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주 버팔로 빌스와 이 휴스턴 텍산스와의 경기, 이 조시 알렌의 경우에 이 샤키르라는 본인의 넘버원 리시버가 부상을 당해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 결과 조시 알렌은 타겟을 찾지 못했어요. 30번의 패스를 던졌는데 9번밖에 성공을 하지 못하였고, 그의 패서 레이팅 56.4. 조시 알렌은 이 휴스턴 텍산스를 상대로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패트릭 마홈스와 다른 결과물이 되었냐? 만약 뭐 버팔로 빌스의 리시버진을 캔자스 시티에 똑같이 데려왔어도 저는 마홈스라면 충분히 승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두 쿼터백의 접근법은 굉장히 달랐는데요. 뭐 버팔로 빌스의 오펜스, 뭐 플레이 콜러의 문제도 어느 정도 있겠죠. 앤디 리드 감독보다 더 뛰어난 이 플레이 콜러는 없으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조시 알렌은 어쨌든 본인들의 이 리시버, 이 샤키르가 없는 상황 속에서 키온 컬먼, 그리고 맥 콜린스, MVS, 뭐 컬티스 사무엘, 이러한 리시버들과 함께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오펜스가
키온 콜먼, 뭐 맥콜린스 이런 장신 리시버들, 이 다운필드 패싱 게임의 강점을 가진 아이솔 상황에서 이 뭐 점프볼 캐치나 굉장히 터프하고 피지컬한 이 캐치 능력의 강점을 가진 리시버들을 두고 본인들의 이 리시버들의 강점을 뭐 살리기 위해서 어쨌든 그러한 플레이들 굉장히 많이 선보였어요. 키온 콜먼, 뭐 맥콜린스 그냥 뛰어라. 뭐 슬랍 페이드가 되었든 뭐 아웃사이드에서 고 라우트가 되었든 그냥 너네 믿고 공 줄게. 뛰어. 근데 휴스턴 텍산스의 디펜스는 뭐 그렇게까지 쉬운 상대가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 키온 콜먼, 맥콜린스 본인들 스스로 이 세퍼레이션을 창출해내지 못하였고 이 조시 알렌의 이 뒷볼에 대해서 뭐 정확히 뭐 슈퍼 플레이를 펼쳐서 캐치를 해내고 뭐 쉬운 캐치도 뭐 달튼 킹케이드는 뭐 드랍하고 이런 모습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안 된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사실 인정을 하고 다른 방향을 사실 강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네? 그러면 오케이, 키온 콜먼 너 뭐 스스로 이 원온원 상황에서 이기는 것을 좀 어려워하고 있는데 뭐 다른 쪽으로 한번 해보자. 뭐 너가 뭐 슬랜트 라우트 뭐 어려울 수 있겠지만 뭐 쇼페르스를 통해서 너가 한번 리듬을 되찾아보고 맥콜린스의 경우에도 뭐 다양한 이 포메이션 상의 이점을 통해서 너가 와이드 오픈 찬스를 뭐 얻어낼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게. 뭐 이러한 식의 다양한 시도를 했어야 했지만 버팔로 빌스는 그러지 못했어요. 조시 알렌은 계속해서 이 세퍼레이션을 벌리지 못하는 리시버들에게 그냥 공을 던졌을 뿐이고 이들은 공을 단순히 잡지 못했을 뿐이에요. 휴스턴의 디펜스는 오케이, 너네 리시버들 우리 팀의 코너백들 1대1로 못 이기는 거 알아. 계속해서 블리츠할게. 5맨 러쉬를 그냥 감행하고 조시 알렌은 프레셔까지 시달리네? 당연히 그의 패스는 좋지 못하였고 결국 이 경기에서 조시 알렌은 뭐 올해 최악의 퍼포먼스를 펼칠 수밖에 없었죠. 뭐 또 다른 팀의 LA 차저스의 저스틴 허버트, 또 차저스의 오펜스도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리시버진이 부족하고 본인들이 펼칠 수 있는 게 있고 또 없는 게 있고 이런 한계를 분명히 가진 팀이라면 저는 캔자스 시티처럼 어떻게 해서 경기를 셋업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 팀의 리시버들, 이 부족한 선수들을 이들의 그나마 남아있는 장점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좀 더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쿼터백의 뭐 슈퍼플레이를 믿고 단순히 뭐 쿼터백이 정확한 패스 던져주겠지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확한 방향성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그것을 쿼터백에게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어야 하고 쿼터백 또한 이 임무 수행을 잘 해내기 위해서 본인의 롤이 어쩌면 작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큰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 팀에 맞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 캔자스 시티의 현재 올 시즌 무패라는 이 업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소식은 뉴욕 제츠의 감독 로버트 살라 감독이 드디어 해고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뭐 들리는 소식으로는 뉴욕 제츠의 팀에서 뭐 선수들과 뭐 작별 인사를 할 기회도 없이 그냥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팀에서 뭐 단단히 이 살라 감독에 대해서 화가 났고 그에 대한 결단이 현재 내렸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오래됐죠. 저는 로버트 살라 감독을 비판해왔고 잘라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사람으로서 이번 결정은 어쨌든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로버트 살라 감독이 정말 얼마나 축복받았던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 본인 스스로 그래도 나의 감독 커리어는 운이 많았다라고 고마워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로버트 살라 감독은 지난 4년 동안 20승 36패, 승률이 3할 5푼 7리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단 한 번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적도 없고요. 뭐 디비전 우승? 그런 거 꿈도 못 꿨죠. 이런 감독이 어떻게 4년 동안 뉴욕 제츠라는 팀을 맡을 수 있었을까? 아니, 빌 벨리책 감독은 6개의 슈퍼볼을 드러냈고 톰 브래디가 이적한 이후에도 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감독이다, 드래프트 못한다 하고 잘렸어요. 그런데 로버트 살라 감독은 아직도 팀을 이끌었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많았고 이 살라 감독이 도대체
이 제츠의 오너에게 뭘 해줬길래 이렇게까지 봐주는 것인가, 뭐 이런 개인적인 궁금증도 많았을 정도로 이 로버트 살라 감독이 어떻게 뉴욕 제츠에 붙어 있나라고 항상 궁금해 왔었는데요. 드디어 이 감독이 잘렸고 뉴욕 제츠가 올바른 길로 충분히 갈 수 있는 현재 그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 저번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로버트 살라 감독과 에런 로저스, 이 팀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 두 명이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고 한 페이지에 있지 않았어요, 두 인물들이. 그렇기 때문에 팀은 뭐 사공이 많으면 뭐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뉴욕 제츠라는 팀의 방향성은 분명히 갈피를 잡지 못하였고, 그 결과 올 시즌도 제츠는 이 루징 시즌, 이 루징 레코드를 현재 겪고 있습니다. 물론 로버트 살라 감독이 잘렸다고 해서 뉴욕 제츠가 뭐 반등하고 선전을 할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직도 에런 로저스는 뭐 인터뷰에서 뭐 헷갈리는 그런 인터뷰를 하죠. 뭐 책임이 있다, 뭐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뭐 어쨌든 본인의 그 특유의 화법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리더다운 모습, 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 뭐 이러한 타입의 또 인물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걸리기도 하고, 또 나다니엘 해켓 코치는 어쨌든 리그 최악의 오펜스 퍼포먼스를 매주 현재 에런 로저스와 함께 플레이 콜링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인물들이 남아있고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뉴욕 제츠는 분명 반등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뭐 임시 감독을 맡는다고 하는데 이 코치가 뭐 리더십을 발휘해줄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장 팀의 암적인 존재는 떠났고, 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팀을 쇄신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을 한다면 어쩌면 뉴욕 제츠는 그래도 이 시즌 말미에 있어서 유종의 미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별 기대 안 합니다. 어쨌든 나다니엘 캐 코치, 이 코치도 같이 잘랐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에런 로저스와 친한 사람들 다 내보내야 됩니다. 에런 로저스가 팀을 장악하고 막 주물럭 하는 것도 결코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정말 풋볼을 위한 이 감독이 와야 되고, 정말 선수들을 다잡고 이들에게 정말 강하게 피지컬하게 풋볼을 펼치도록, 터프하게 풋볼을 펼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이 뉴욕 제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인물이 과연 뉴욕 제츠에 있을지 의문입니다. What's up? It's Dame Lillard, point guard for Portland. If I could issue any challenge to a young student or athlete to become a better leader, I would just say to have a great level of accountability for yourself. I'm a person that I make sure that I take care of my own stuff. I make sure that I'm on time to the gym. I get there early. I work hard. I make sure I'm the most coachable. That shows that I'm accountable for myself, but now I can hold other guys accountable. It's hard to teach accountability because it's the same as looking in the mirror. A lot of people don't like looking in the mirror. You know, they might not like what they see or they might not want to confront what they see.